금융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하고 시장 변동성 문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과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하고 지금 이 예측이 어려운 이 시장의 움직임들에 있어가지고선 주요 원인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PPT 좀 봐주세요. 최근 한 달간의 상위 거래가 10개 종목을 보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량이 5개 순위, 거래 대금에서는 4개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 직후부터 압도적인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장 변동성 주요 원인 중에 이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드시고 또 다른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요인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 보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날 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그때그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되고 있고요. 우리 자본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업황의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요. 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우리가 몇몇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V코스피,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시죠. 이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한 달 만에 6월 말쯤에 이게 97.99, 그러니까 98점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40점이 넘어가면은 이게 패닉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7월만 하더라도 이게 80에서 90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차지한다. 지금 이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월부터 이 레버리지 ETF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대책 발표 시점이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책 자체가 좀 늦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저희도 이제 5월 27일 출시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봐왔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그다음에 업권, 전문가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제소 개선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어서 저희 7월 16일 날 전문가들 집단과 이제 상의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다가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품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몇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의지와 상관이 없이 외부의 압박으로 하여금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거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선 절차대로 준비를 한 건데 혹시 금융위가 원래 의지가 없었는데 외부의 압박으로 하여금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나올 땐 작년 말부터 해서 시장, 언론, 연구기관에서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보자 하면서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당연히 금융위가 이제 내용을 잘 꼼꼼하게 처리를 해가면서 출시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봐보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에 있어서 정부 취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 나름대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도 좀 위태로웠고 봐보면은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서 이제 같은 상품으로 하여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이 상품 출시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보호 장치나 상장 요건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정말 충분하게 여건 검토가 된 건지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취지 자체는 그 당시 이제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자, 그다음에 선택권을 확대하자, 또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자 이런 어떤 정책적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측면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를 도입했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뭐 상황이 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근데 말씀하신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서 그 기본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ETF라는 용어 같은 경우도 이게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자 유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부터. 네. 말씀하시죠. 그 금강 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변동성 확대 원인을 자료 요구는 저한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다?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네. 확대 원인을 레버리지 ETF 하나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하나로라는 이 단어를 넣고 이 책임을 회피하고 개변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 주가 폭락 사태 좌절하고 있는 이 국민들 분노 지수를 또 급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이 지수형 ETF 관련해 가지고요, 두 가지 자료인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형 ETF의 최근 5년간 각 종목별 신청 서류 접수부터 상장일까지 소요기간과 전체 소요기간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 지수 추종 ETF를 제외한 BM형 ETF의 최근 5년간 각 종목별 신청 서류 접수부터 상장일까지 소요기간과 전체 평균 소요기간 자료.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박대출 의원님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그 금감 원장님 그리고 금융감독 원장님 두 분 같이 들어주세요. 또 하다가 보면은 질의를 같이 드리거나 또 따로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오늘 10시 55분 현재 이렇게 저희 보좌진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6월 20일 최고일금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가 6월 22일이 7,449.6조 원이었는데 오늘 10시 55분 현재 시가총액이 5,060조 원입니다. 무려 증발된 금액이 2,389조 원. 올해 우리 예산이 국가 예산이 728조죠. 그 3배가 넘습니다. 특히나 여기 또 심각한 것은 외국인들은 고점 시점에서 많이 팔고 나간 반면에 국내 개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 피해는 실제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로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됐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폭락 사태를 보면요. 11시 5분 현재 코스피가 5,807이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그보다 또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5,688로 내려갔는데 그 11시 5분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20.08%입니다. 전일에는 마이너스 28.11%. 이틀간 5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자, 이 두 분에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 이거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두 분 한 분씩 말씀해 보실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재라고 얘기를 제가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시냐고요. 뭐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 보니 그리 내려갔네 아주 남 얘기하듯이 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강 원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겁게 받다는 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입니까? 사안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이 시장과 관련된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안이 무겁다는 뜻입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뜻입니까? 한 분씩 답변해 보시죠. 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저희들은 당연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금강 원장님. 저희도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지금 금융당국이 우리 국민을 말이죠.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이 이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고 이 국민의 절규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인재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왜 그러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인재인 이유 하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주체는 금융위와 금감원입니다. 한국 거래소의 실질적인 거래만 하는 상장 승인하는 거래소의 책임을 넘길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 이유 두 번째는 이 승인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재인 이유는 금강 원장님이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맞죠?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네, 그 맥락은 좀 다릅니다만, 네 말씀드립니다.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얘기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네. 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도 환율 안정에 대해서 대단히 지적을 했었고 또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는 있는데 국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환율 안정 차원에서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발행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대단히 확대되면서 그 주 원인으로 이제 이게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해외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그 삼전 닉스의 시총이 거의 50% 육박하는 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금융위에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대책을 발표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탁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내일부터 시행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행의 효과들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좀 우려 섞이는 시선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재검토 보완 더 추가적인 재보완 검토도 지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답변은 마지막에 좀 몰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PT 보시면요, 이게 지금 ETF라는 명칭이 붙었잖아요. ETF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삼전 닉스에 대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위험 상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ETF라고 하면 안전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부터 그 ETF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7월 16일 날 금융위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탁금 3천만 원 인상하는 거와 대웅증권 미인정, 그리고 신규 상품 상장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괴리율 관리를 3%에서 2%로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예탁금과 대웅증권 미인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내일부터 시행 7월 30일부터 시행 31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네네. 예.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사운용사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당의 그 TF에서 거기에서는 예탁금을 3천만 원 올리면 기존 10만 개 넘는 계좌가 1만 개 정도로 줄고 하루 거래량도 한 60%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좀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에 대해서 좀 저기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도 저희가 많은 그 전문가들하고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좀 종합해 갖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란 말씀 먼저 드리는데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2배잖아요. 물론 해외 같은 경우는 4배짜리도 있고 더 많은 상품도 있지만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50배짜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2배의 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저 PT를 보시면 저희 자본시장법 188조 제2항에 보면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거는 수익자 총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규정은 되어 있지 않는데 해석상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학계나 금투협에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금융위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로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려면 이제 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례가 있더라고 해외 사례가 바로 홍콩 FAC에서는 이 변동 레버리지 구조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서 본 의원이 이제 법안을 지금 그 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금융위도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문 투자자 중심의 거래 제한에 좀 필요성이 있다. 저 PT를 보시면 지금 현재 3전 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레버리지 상품이 1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그 상품이 저게 바로 코덱스에서 발행한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거든요. 저기에 투자자들의 그 비율을 보면 그 기관이 21%고 외국인이 38%고 개인이 35%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입니다. 이것도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잡아서 전문 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방안.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제한되는 그런 의견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이 2가지 외에도 그 금융위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 그 계좌별 자산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그 제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탁금을 지금 3천인데 더 올릴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종합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명칭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법적 체계로서는 지금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ETF지만 소비자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거기서 이게 ETF라는 건 보통 분산, 장기 투자 이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상품명에 ETF는 달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고요. 이제 둘째 말씀하신 게 그럼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하고 현금으로만 이렇게 갖게 하면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어제 저도 그 자산운용사랑 증권사들 업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계좌라든지 거래금액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런 정도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반응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시장 참여자의 평가는 꽤 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지만 저희들은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올리든지 뭐 하여간에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배율 조정 문제. 배율 조정 문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배가 너무 크니까 그걸 좀 낮추는 거 어떠냐 그런 거는 이제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아까 수익자 총회라든지 이런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한번 법안 과정에서 저희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개인들이 너무 위험한 상품에 많이 들어오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강화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예탁금을 강화해서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만 이제 들어오시게 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 투자자, 뭐 여기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이제 업권이랑 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문턱을 높이는 건데 일단 문턱이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거래가 이게 많다고 그러면은 그 자기 투자 전체 전체 금액 중에 일정 부분만 한도를 설정해서 전체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그 규모를 줄이는, 문턱을 높이고 문턱 내에서 들어와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 운영 방식입니다. 이제 개인 말고 그 LP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부분은, 특히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밸런싱이 장 종류에 너무 집중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 업권이랑 얘기하면서 그걸 장 종료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장 전체 시간에 좀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도 너무 과도하게 거래를 늘리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효율성이랑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 거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 광란의 카지노판으로 변질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사이드카가 67회가 발동이 됐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8번이 발동됐습니다. 이 코스피 급락과 변동성의 배경에는 가 발표하셨죠? 네. 홈플러스 스타트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국내 기관 전용 PF들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사 발전하기 위해서 이 사안이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송원석. 2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임위가 지금 열려서 당초에 양 간사께서 5분, 7분, 3분씩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이미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장 마감되지 않았나요? 네. 예, 지금 뭐 F4가 뭔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장의 어떤 대책을 결론을 내리고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정말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젯밤이라도 했을 것이고 내일 새벽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합의된 상임위 일정을 제쳐두고 급박하게 중요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이 동시에 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 상황을 논의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몇 사람 뭐 질의하고 난 뒤에 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지금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보니까 점심시간 때쯤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되었고, 네. 이후에 조금 더 빠지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뭐 쭉 들어가면서 지금 상당 부분 손실폭을 줄이는 상태에서 지금 장이 마감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라고 보면 이미 급한 불은 이미 지나간 상태가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오늘 상임위 네. 말씀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의 말씀을 내 중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보충 질의하는 동안에 또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주식 하나 없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장께 금융 취약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리 정책에 대해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장께서 이렇게 배지를 나눠줘서 지금 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거를 국민들께 알리고 싶어서 이 두 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험을 보고자 제가 찾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잘 하려면 우리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금리가 인상되었고 또 인상될 수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에 대한 중요성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저금리의 정책 서민금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신용이 성장되었고 이 신용이 성장된 것을 바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EITC 같은 좀 더 우리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복합 제도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기에 실증 기간만 지나면 그 금액과 대상을 적절하게 확대해서 이러한 좋은 정책이 서민금융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간에 중소기업은행장님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행이 서민금융 정책으로 신용도와 무관한 단일금리 4.9% 상품을 출시하겠다.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창업금융, 우리 IBK 창공이라고 해서 기업은행에서 출자한 이런 창업 프로그램에 매우 오랫동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기술기업 성장에 기여한 성공 요인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모형화를 해서 초기 기술기업의 미래 성장을 예측하겠다. 이 관련된 모델링이 정말 고도화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모델링이 또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진출 사업과 함께 우리 중기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KB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국책 창업 정책 기관들과 협업해서 이것이 좀 더 모델링돼서 대한민국의 정책 자금이라든지 민간 VC든 엔젤 펀드든 더 나아가서 성장계 PF든 좋은 창업 기업을 성장시켜서 코스닥에 안착하고 코스닥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선순을 만드는데 기업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매우 칭찬드리면서 관련된 보고 저희 의원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금융위원장님 네. 25년 12월에 우리 국내기관 전용 PEF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하셨죠? 네. 홈플러스 스타트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국내 기관 전용 PF들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사 발전하기 위해서 법이 지정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됐고 많은 노력에 의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은 돈들이 지금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 MBK 여기는 국내 기관 전용 PF 아니지 않습니까? 혼합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MBK가 LBO의 과다 발행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문제는 나중에 더 책임이 있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MBK는 국내 기관 전용 PEF가 아닙니다. 해외 펀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혼합형 PEF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당연히 PF 운용사들의 건전성을 감독을 강화시키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마치 그것이 MBK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본시장법상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데 그들의 탐욕적이고 거대한 힘으로 도리어 국내에 성장시켜야 될 국내기관 전용 PF가 피해를 받는 마치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뭐 학폭 유발자는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피해자인 국내기관 PF만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 국내 사모펀드 관련된 단체들 협의하신 다음에 현재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본 의원실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뭐 우리 비금융권 정무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질문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특히 강남 및 몇몇 한강벨트의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부가 증감에 따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오기 전에 유동량에 비해서 지금 6년 지났는데 거의 한 50, 60%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량이 늘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돼 있고 또 다양한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또한 최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도리어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강남 부동산 몰리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방 부동산은 거기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 않아서 사실 전체 국민들이 느끼기에 언론지상에서 물론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집 갖고 싶은 실소유자들의 대출을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담은 많지만 남의 일처럼 보이는 지방에 계신 2,500만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이거 남의 나라 얘기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금융당국이 구분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의 공급이 3년에서 5년 걸리는 어려운 난제라면 비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주도 중요하지만 핀포인트 완화도 고민해야 될 거라 보고요. 더는 저 중장기적으로 왜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아파트를 사고 나면 그것이 자산을 인정받아서 대출도 일으킬 수 있는데 빌라는 땅값밖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당국이 금감원이랑 여러 전문가들이랑 연구하셔서 서울의 목 좋은 역세권 근처에 있는 빌라도 자산평가해서 만약 여기에 10층짜리, 20층짜리 아파트나 새로운 빌라가 지어졌을 때 이 가치는 분명히 인정받는다로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자산 가치를 인정해주고 필요하다면 보증제도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세대출 보증해서 어떤 유동성의 확대를 통한 자산 거품이 일으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방식의 비아파트에 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해주고 본인이 살고 싶은 집에 살면서도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자산이 올라갈 걸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셔서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관계당국이 좀 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돼서 연구한 결과도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29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11억 3천만 원, 근저당 잡힌 금액이 17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거 얘기 되는 겁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산 사람은 계약금 정도만 내고 그냥 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아니면 탈법입니까? 금융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네, 청와대에서 설명 청와대 설명은 네. 저도 알고 네, 국민 대다수가 들었습니다.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사적인 거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한지는 모르겠고 그 청와대에서 뭐 적법하고 투명하고 뭐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입장에서 이게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가능한 거래 방법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간에 서로 합의해 갖고 뭘 한 부분 같은데 이게 어느 부분이 뭐가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몰라갖고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어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이게 뭐 민법에 의한 사인 간의 계약 뭐 운운하던데 매우 부적절한 거죠. 개인 간의 거래를 그렇게 자유롭게 보장하면은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 팔 때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받으라고 하고 그런 규제 다 없애야죠.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요? 이재명 대통령 이 분당 아파트 거래 사례가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이게 숨은 뜻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계약금 10%밖에 안 낸 매수인을 믿고 1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근저당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 채권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파는 이 집의 가격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잡겠다 그러고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매매한 아파트조차 이거 오를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집 팔아서 주식하라고 했던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값이 29억인데 근저당 17억 7천만 원 잡았다는 건데 보통상 한 120% 잡잖아요. 그럼 한 15억 정도는 그냥 빌려준 거예요. 전세 11억 3천 끼어 있고요. 한 3억 들고 이 집 산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돈 받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까? 집값 폭락해서 5억 10억 떨어지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오른다고 본 거예요. 그럼 그거를 국민이 모를까요? 이게 유행처럼 번져서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 집값 아파트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거래하는 거라고요. 근데 금융위원장께서 그거 뭐 개인 간의 거래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금융정책 총괄하는 분이 이런 사안에 대해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위원장께서 최근 토론회 할 때 이런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공급이 충분치 않고 시장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풀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전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봐요. 공급이 왜 부족하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왜 유동성이 넘칩니까? 철마다 때때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 잔뜩 명목 만들어가지고 잔뜩 뿌린 거잖아요. 돈 뿌린 결과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바로 잡고 대출 규제는 풀어야죠. 아까 제가 PPT 보여드렸잖아요. 서민들은 진짜 곡소리 난다니까요. 아까도 대출 규제는 계속하고 핀셋으로 뭐 문제 있는데 규제해서 검토하겠다. 그 정도로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던데 이거 대통령 공약이에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시장의 다른 부작용들은 그 해당 부처에서 바로잡도록 건의하고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원장이 하신 일이죠.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위정자들이 권력의 힘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부에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서 명예롭게 일해오신 분들이 그동안 갖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럴 때 직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그 말씀 제가 드린 거는 그 통계 보시면은 22년, 23년 수도권 보면은 그때 착공이 팍 줄어듭니다. 그때 보통 한 20만 호가 나오는데 그때 한 10만 호 정도 나와서 그럼 그때 착공 줄어든 게 언제 효과가 나타나면 3년 뒤인 25, 26, 27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그런 게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개발, 재건축해서 공급 확 늘리라고 주장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남아서 말씀드릴게요. 제자리 이거 와 있던데 사람 살리는 금융 해가지고 여기 배지 있어요. 지금 이 정부 사람 죽이는 금융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 진짜 곡소리 난다니까요. 배지 없애세요.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네,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른 질의하려다가 박준태 의원께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셔가지고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공급 확대하고 투기적 대출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LTV라든지 DSR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관련해서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만 그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조를 하지 않으면 집값이 더 폭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신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리로 정책금융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취득세 등 세제 감면도 해주고 있고, 또 그 분양형 그 특별 공급 같은 것도 확대해주고 이런 조치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싹 다 빼놓고 뭐 집값 아니 무슨 대출만 다 해주면 집값이 잡힙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분당 아파트 관련해서 잔뜩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그 저기 관저에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집 안 파냐고 계속 공세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은 거잖아요. 28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퇴임하면 돌아갈 관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의힘의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게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안 나갔는데 이 아파트가 7월 달에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재건축 들어가면 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됩니다. 아예.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재건축 되면 50억 된다고. 그 재건축 노리고 지금 안 팔고 있는 거 아니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50억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저가인 29억에 내놔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10월 달에 본인의 집을 팔고 잔금이 들어오니 그때 잔금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까지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잖아요. 이게 대출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구미화를 공격하던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 매각에 대한 리스크도 대통령이 떠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매수인이 그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잔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하든지 이런 리스크까지 다 떠안고 지금 매각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그 대출 그거를 뭐 편법을 썼네 꼼수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 택도 없는 주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도 당당하게 답을 하십시오. 뭐 지금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과 안정화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공급 다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여야 간에 국민을 바라보고 서로 협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치 공방하면서 잘못했다. 이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만의 잘못입니까? 부동산 가격 오른 것이. 서울시의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원인 제공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 풀면서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부동산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공급 확대, 실소유자 보호 등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탈파하고 수도권 1급 체제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 5급 산특 체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투기 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하기 위해서 모니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쓰고 종합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부 지금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자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하고 대안을 얘기하면 된다. 그 지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저 PBR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주가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올랐죠, 사실은. 그러니까 6,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 올라가는데 48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9,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로 내려오는데 또 그 정도 기간이 걸려서 내려온 겁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것, 그리고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 ETF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글로벌 그 빅테크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뭐 중국, 미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금융기관에 그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도 드렸던 거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저 PBR 문제가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저희 평균 PBR이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0.8에서 한 3.4 정도로 올랐는데 오히려 그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더 늘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25년 6월달에 70.7%, 코스피는 비슷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늘었어요. 43%에서 53%로. 그러니까 저 PBR에 대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좀 보완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주셨지만 저 PBR 저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세이밍 앤 네이밍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지금 뭐 하이 뭐 PBR 하이 25% 10%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겠다는 정도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 2년 연속 PBR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이렇게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지 그 기업들이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근데 왜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리고 공시를 하게 되면 기업들한테 부담을 준다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시가 기업과 그 시장과의 소통을 하는 창구거든요. 그러면 PBR이 1 미만이면 왜 PBR이 1 미만이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 공시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저거를 기준을 또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그 세이밍 앤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냐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PBR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럼 어떤 방법을 해서 이 저PBR 기업들의 행태를 바꿀 거냐, 이게 이제 강제하는 방법이 낫느냐, 약간 어떤 방법이 낫느냐, 이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계속해서 의원님이랑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투자자가 선정에 대해서 OK 금융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과정에서 MG 손해보험의 노동자들이 600명에서 지금 구조정돼서 250명 남아 있거든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P&A 방식이 아니라 M&A 방식으로 해서 고용 보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금융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유념해서 매각 진행 과정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으로 들여다보면 저 PBR 문제, 공시 문제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우리 정부 출범보다 훨씬 더 밑에 빠져가지고 코스닥 자체의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저 PBR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 정부 출범할 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하면 코스피 5천 시대는 이미 열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 한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목적이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밸류업 내지 스케일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성과를 나눠주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는데 오히려 지금 ETF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존재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서 코스닥 시장은 훨씬 우리 정부 출범할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송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7분 넘어서 하셔도 제가 추가 질의를 다 허용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번에 충분히 다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했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여러 의원님들 오늘 질의 속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ETF 명칭 자체가 지금 부적절하다는 아까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전에 이 시장 영향 평가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금융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질의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를 않았고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충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70분을 준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제 순서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자료 준비가 됩니까, 자료를 위원장님? 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와서 막 여러 자료들을 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돼서 하여간 그때까지 최대한 자료 준비가 어렵습니까? 네, 최대한 한번 해보는데 예. 예, 송원수 의원님 그때까지 아마 자료하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 정부 측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어쨌든 해서 하루 버티고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말로는 예 하고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뭐 당연히 집권 여당이 훨씬 다수니까 여당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커버 쳐주겠지.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행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네,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존경하는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는 충분히 야당 의원님께 충분히 배려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기억력이 훌륭하시죠. 송원석 의원님이 또 지금 같이 공직에 계시는 후배님들도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시간까지 만약에 안 되면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시 7분으로. 이찬진 금융위원장님, 네, 금감원 감독원장님, 네, 예, 예. 죄송해요. 금융위원장 이혁은 금융위원장인데 이찬진 감독원장께서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감원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긴 했나요? 저희도 같이 논의하는데 참여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 논의 내부 그 당시는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같이 아니, 협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금감원에서 반대를 했었습니까? 아니면은 안 했었습니까? 아니면은 했지만 밝히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냥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리된 겁니다. 네. 책임을 저렇게 회피하려고 하니까, 자, 공식적으로 금감원에서 금융위에 대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죠? 뭐 제가 공식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여하튼 공식적으로 말씀드려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고는 뒤늦게 와서 지금 보니까 고민도 많고 부작용이 많고 너무 급하게 했던 것 같다, 우려가 많다,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은 훨씬 커졌다라고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후회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사전에 한마디라도 또는 공식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장께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전에 이 부분이 만약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만들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시에 목표로 했던 환율 안정이라든지 외국에 있던 투자 수요를 끌어들인다라든지 이런 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어봤느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한번 보자. 검토했다니까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지금 내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를 역시 청와대에서 김용범이가 한마디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이
현 정부 관료들의 수준일 뿐 국민들이나 민생이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좀 반성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작년 12월 19일 금융위 보고 자료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대통령이 10년, 20년 해먹는다 이렇게 지적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즉각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시켰고 금감원에서는 대통령 발언 사흘 만에 BNK 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라고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이찬진 원장님, 이 사실이죠? 네. 착수한 건 네, 사실이죠? 착수한 건 사실입니다. 착수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1월 30일까지 해서 26일 동안 그 검사를 했고요. 결과 지금 정리해가지고 조만간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죠? 결과는 지금 그 결과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 안 된 아직은 거죠?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7개월 넘게 지금 그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한 근거 법률 조항이 정확하게 뭔지를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금감원에서 BNK 금융회장을 포함을 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사전에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해서 문제가 있다, 좀 개선해 나가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되었더라면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 금융권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걸 권력을 이용해서 없애버리고 결과적으로 정권의 어떤 이너서클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그 7월 28일 어저께 보도입니다. 회장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한다. 사회이사는 독립이사로 변경한다.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기관 투자자의 감시 역할과 성과 보수 규제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인가요? 이거는 답변을 금융위원장이 해야 되나? 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갖고요. 네, 저희들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사실 이게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되었으면 이 보도에 대해 가지고 정정 보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언중에 제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했습니까? 보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예. 그런 걸 안 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내용이 사실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거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거는 그거고? 네, 그거는 그쪽은 그쪽에 가는 거지만 저희들은 또 준비는 준비대로 하는 거고. 자,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배구조 개선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변경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뭔지를 밝혀주시고 외국의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민간 기업에 대해 가지고 규제하는 내용에 해당이 될 텐데 규제 역량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견지해오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권 불간섭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깨지는 결과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이 근거 법령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법이고요. 그런 법을 이제 개정하는 절차가 되겠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네. 법이요? 네.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해서 드리고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주주 추천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우려가 아니고 결국은 그 주주들이 그 사회이사나 이런 걸 추천하는 그 과정에 한번 추천을 제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뭐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전에 위원장께 자료 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는 이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 자료 몇 번이나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자료 일체를 첫 번째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주식시장 그 안정화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참여한 공단 이사장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국민연금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록 일체를 올해 뭐 작년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올해 것만이라도 좀 일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 저 자료 제출 요구니까 시간. 그래서 시간 원위치로 가고요. 저기 국민연금 관련한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네. 그거는 따로 요구하도록 하고, 레버리지 도입 과정에 대한 회의 자료, 아까 다른 의원님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저희가 토론회를 했는데 이제 물론 뭐 홈플러스가 폐점함으로써 그 고용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있지만 또 납품업 미직업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호소가 있었고 이게 실제로 수십만 명의 그 납품업체들의 도산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2천억 원 자금 조달이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좀 그분들에게 좀 빨리 숨통을 틔워주는 뭐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이제 그 2천억 원을 통해서 이제 물건도 새로 받고 그다음에 점포가 같이 가동되면서 조금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은행이나 딴 데서 이제 대출 받으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은행권이랑 해서 만기 상한 연장을 해준다든지 뭐 신규 자금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아니요, 제 질문은 네. 그 납품을 한 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고 네. 이게 평균 못 받은 금액이 7억 7천만 원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방에 특히 농축산물 업체들이 많아서 네네.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과거에 우리가 다른 그 기업들이 부도나고 했을 경우에 네. 납품업체들의 저 금융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납품 대금만 빨리 정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2천억 원으로 이걸 어떻게 저 해결할 그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건 법원에서 회생 절차에 과정되는 거니까요. 법원에서 이제 이해관계인 채권자 간에 예.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조율할지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뭐 좀 개입을 해서 이분들을 빨리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결정을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건 법원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은행에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압박이 오실 수 있잖아요. 만기가 더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케어하는 거고 지금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절차를 그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못하더라도 이 업체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우선은 좀 연명을 하게 해주고 중소업체니까 7억이 돈이 안 들어오면 직원들이 임금도 못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분들을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렇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도 이제 만기가 닥치시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어렵죠. 네, 예,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롤오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의 거래,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사금고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대출해서 집을 못 사게 한다는 게 이 정책의, 이 정부의 정책의 기조인데 그거는 위원장님도 아까 금융과 부동산은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적 그 거래를 자꾸 하시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하다고 제가 느끼는 문제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거 문제 없다라는 것 외에 정확하게 밝힌 게 없습니다. 이거 얼마 받았는지 얼마 주신 건지 이자는 얼마, 물론 뭐 이자 안 받기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납득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이자를 안 받고 몇 개월 동안 그냥 편의를 봐줬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자도 안 받는다.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밝힙니까? 왜 그거 자꾸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저는 청와대 무슨 방앗간인가요? 뭐 이런 프로그램 거기에 했는데 굉장히 길게 다 제가 설명을 드린 한 걸로 질문에 알고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고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다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세청도 모르겠다, 금융위원회도 모르겠다. 대통령의 거래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금융감독원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솔직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인 간의 거래이고 여신 그 대출 관한 그 규제나 이런 거의 그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은 금융이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말씀은 맞는데요. 사인 간의 거래인데 국세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보도자료를 올해 5월 달에 냅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사인 간 채무 과다자 1번입니다. 두 번째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하겠다라는 정책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비슷한 이거 대출 규제를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사인 간 채무 뭐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하면서 국세청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 단속하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 거래가 매수인이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은 그 말씀이 그 납득은 가는데 매도인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도 개인에게 돈을 몇 억씩 빌리고 저한테 그 돈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님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언제 돌려받았는지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도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분은 개인 친구에게도 돈 그냥 빌려서 언제 갚았는지도 모르겠다. 또 자기 집 팔 때도 그냥 건재당 막 설정해서 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자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꾸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제가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러면 정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기사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집 팔겠다는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사금융을 조장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시는 건 아니죠. 사금융이잖아요, 이거. 금융이 아니라 사금융이죠. 개인 간에 돈 빌려주는 것도 말 광의의 사금융인데 물론 그 대부업체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사금융을 통해서 이자를 왕창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장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김현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잔금이 기간이 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지 뭐 그러니까요. 그 네. 말씀도 네. 리스크를 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문제 삼느냐는 얘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리스크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식의 자유 거래를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싶어도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제하시는 게 공직자의 자제 아닙니까? 왜 필요할 때는 아니 안 팔아도 그만이에요. 예, 김현정 의원님, 팔리면 못 파는 거죠. 김현정 의원님, 누가 불법 못 팔라 그럽니까? 김현정 의원님, 지금은 신동 의원님 발언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 아니 못 파는 거지 편법을 왜 파는 아니 김현정 의원님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신동 의원님, 발언을 저한테 발언권 없고 말씀하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제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재를 했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 김현정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회의 중간에 다른 의원님의 발언 시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발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해줬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시장의 안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개선을 하면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쌓아왔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들이나 후속 대책이 실제로 이것을 다시 안정화시키고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책임성에 대해서 두 수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이나 ETF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크지만 사실 서민금융이나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노력하고 여기 서금원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국감에서도 서민금융 그다음에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었는데 일부 개선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융위원장님 지난 7월 15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소액 100만 원 그리고 저리 4.5% 장기 10년 대출 상품 관련해 가지고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적 있으시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불법 사금융 대출 관련해서의 어떤 보완 대책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기존 사금융 대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업그레이드한 버전 새로운 출시입니까? 근데 아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불법 사금융 대출조차도 그게 신용 등급이나 뭐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포괄성이 더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요 소액이지만 해서 이걸 잘 갚으시면은 어떻게 보면 신용 사다리를 타고 정상 금융궤도로 가고 그 갚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나 이런 영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신호등 정도의 역할이 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모든 걸 다 하이브리드로 잡은 복지와 뭐 금융 요 중간 영역을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커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개선 방안으로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도 이게 서민금융 이 부분에 대한 고금리뿐만 아니라 그 상환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 기간도 길어야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더 주장했던 것은 기금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은행의 기부금이나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기부금의 안정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책임 있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하여간에 저희들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 퍼즐인데,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사람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포부 발칙히시면서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격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포부와 취하에 걸맞게 서민금융 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저소득층 서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설계해 주시고요. 금융상품이 확대될 때도 이런 관련된 사안을 서금원과 더불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금감원 진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팩토리 금융상품에 대해서 아시죠? 네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게 자금 유통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금융상품인데, 여기에 이제 금융기업과 캐피탈사 간에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서 캐피탈사가 이걸 렌탈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이제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네네. 오늘 민생금융 범죄 대응 강화 관련해서도 사업계획 보고 주요 사업으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종수법에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보험 사기 그리고 불법 사금융 관련한 것들은 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신종 사기에 지금 렌탈 사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보고 자료는 없지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렌탈 사기가 이제 팩토링 상품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이 아마 금융 당국에, 특히 금감원에도 여러 가지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도 그 피해자들의 호소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140여억의 신종 렌탈 사기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나기도 했었는데, 이 관련 사항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네. 그때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팩토링 상품 관련해서 이제 몇몇 금융기관,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피해 규모 지금 나타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광범위하게 퍼진 가운데서 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제 신종 사기, 특히 팩토링, 렌탈 사기 관련해서 좀 더 검사가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피탈사나 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 수사, 기획 검사 아니면은 테마 검사 등으로 해서 이 지금 팩토링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악용되는 것들을 막고 서민들의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관련 논의를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네. 일단 그 의원님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관련돼서 하나캐피탈 관련된 소비자 대상 추심 중단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했고요. 그 렌털 채권 양수도 시의 전반적인 내부 통제 강화 등 또한 사기 피해 예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지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렌탈 금융 사기 사건 관련돼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여전사 쪽에 이 부분에 관해서 렌탈 사기, 특히 이제 공렌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저희도 렌탈 부분에 관해서도 민생 금융범죄 차원에서 한 꼭지로 좀 아예 제도적으로 챙겨 보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번 드리십시오. 사실 이거 팩토링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전에도 이 확대하는 걸로 보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게 악용되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렌탈사
그 다음에 캐피탈사 여기에서 잘 운영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계약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 간 사인 간 거래로 연결되면서 경쟁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획수사나 기획검사나 이런 테마검사, 그다음에 전수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이게 지금 창원에서 나온 일부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종 사기수법이 광범위하게 서민들한테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그게 범죄자와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범죄자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할인율을 가지고 그것을 계약을 했다가 오히려 이게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면적으로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한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만 좀 설명드리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금융위원장님, 제가 네. 오전에 이렇게 요청한 자료 지금 아직도 좀 준비가 안 되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 주실 때 아까 이제 작년 연말에 외부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뭐 시장으로부터 요청 받았다고 할 때 그 인지한 시점이나 접수 시점도 좀 분명하게 좀 명기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금융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의사결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점을 거기 좀 자료에 명확하게 좀 적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출시와 관련돼서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제품을 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청와대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이 상품의 출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유해서 이렇게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그 답변하실 때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금융위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인지하셔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네네. 요건에 대해서. 네네. 둘 중에 어느 건지.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라는 게 보통 뭐 이제 관계부처 간에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건 너무 또 브로드하고 일반적인 얘기라 네. 이 첫 시작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실제로 상품을 보면 1월 28일 날 금융위에 결국 그 금융위의 보드 멤버들이 여러 부처가 같이 있습니다. 금감원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재경부도 있고 그런 데서 결국은 그 안건이 올라가는 네, 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예,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은 답변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정말 네. 되게 힘들게 몰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거 이제 우리 김용범, 제가 아까 오전에는 주범은 김용범하고 물음표를 했었는데, 자, 김용범 실장의 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 좀 밑에 좀 강조한 거 보시죠. 자,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김용범 실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두 분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김용범 실장은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제품의 출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김용범 실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 결국은 김용범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부정적이던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검토했다. 그 이후에 출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융위원회 여러 가지 보수적인 평판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금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고 우리 금융위원회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검토조차 안 했다라고 하면 금융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처럼 한두 개의 회사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국과도 대만도 없고 네덜란드도 없고 덴마크도 도입 사례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자, 이걸 보면 시장의 안정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이렇게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유럽이나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럽은 아예 ETF에는 엄격한 분산 투자나 자산 편입의 한도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의 집중형 ETF의 설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같은 동일 상품은 출시가 불가능해요. 자, 홍콩도 출시하긴 했지만 일반 ETF와의 혼동 방지를 위해서 상품명을 ETF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떤 건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왜 선진국들이 이런 걸 도입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데 미국 보세요. 자, 미국도 보면은 SEC 산하의 IAC에서 단일 종목 ETF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이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노출 제1일 재조정 복리 효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ETF는 전통적인 ETF의 본래 취지와 달리 비분산성, 높은 복잡성, 이래서 어떤 대형 증권사는 아예 개인에게는 이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는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상품의 출시를 검토를 진짜 본인들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검토했다면은 당연히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을 거쳐서 아니면은 개인별 한도 아니면 전체 개인의 투자 자산 중에서 일정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했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지금 우리 금융위원장님은 금융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거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본인이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추측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제품이 출시된 결과가 지금 6월, 7월에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주식시장의 아수라장이고 이런 혼란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국가가 거의 약탈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오늘 그 자료 주실 때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정말 우리 성실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 정말 바보나 멍청한 사람들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동안 있었던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김용범 실장의 드라이버와 독단적인 의사결정,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다른 그 유관 부처들이 그 정책실장의 어떤 그런 지시에 순응해가지고 시급히 이렇게 되게 졸속으로 출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이상주의적인 이런 좌충우돌식의 아마추어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엄청나게 혼란에 많이 빠뜨렸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융위원장님, 우리 금융위원회 공무원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 전문가시죠. 예. 그러면 정부가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도 시장의 어떤 시장에 반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지시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금융위원장님이나 우리 금융위 공무원분들 아니면 다른 관계부처 우리 수장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나 형성 과정이 오늘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관계부처에서 저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인풋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또 저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 간에 한번 다시 모여서 그때 상황에서 이런 게 더 필요한지 않는지. 그러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짓말한 거네요? 아까 인터뷰 기사는? 아니 저렇게 해서 저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금융위원회에서는 못하게 한다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했고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김용범 실장이 자기 공지사나 뭐 본인의 뭐 관중기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청와대나 또 청와대 정책실에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시가 있을 때 우리 앞으로는 우리 금융위원회, 우리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공무원분들은 청와대의 정책, 청와대나 정책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고 선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언제까지 청와대에 거수기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금융감독원장님 다시 한번 그 지금 역할의 어떤 그런 무게를 좀 더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일에 있어서 빨리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네, 빨리 시정 조치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제안도 오는 거고요. 저렇게 검토하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검토하라고 하면 부처는 또 검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또 검토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검토하는 거고. 근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거 할 때 검토하라고 해서 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이것도 정책적 필요성과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말씀하신 다른 나라 사례,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단일 종목도 그러면은 어느 종목을 해야 될지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금감원에서 한 시행세칙이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뭐 시총,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 그런 걸 짚어가면서 이 정책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뭘 했고 저기서 뭐 이렇게 1대1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녹여서 같이 포괄적으로 한다는. 근데 무슨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여러 가지 단속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애써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대체로 합동대응단의 그 결과는 총 25년, 6년 올해까지 해서 18건 정도를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9건 정도 처리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와 별도로 이제 금감원 본원에서도 조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불공정거래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308건 정도를 지금 24년부터 하면은 308건이고 25년부터 하면은 한 190건 정도를 190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오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안정, 변동성을 줄이고 다시 신뢰를 조금 그동안 1년 동안 쭉 쌓아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는 것과 병행해서 또 이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계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은 또한 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평가를 보면 좀 너무 이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심리하고 조사하고 조치하고 뭐 이렇게 또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의견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평가들은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합동대응단이던 금감원의 조사국의 조사든 간에 지금 강제 조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실효적인 한계가 조금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계좌 추적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걸 포괄적으로 계좌 조회를 하는 거로 오해하시고 있는데 건건이 연결돼 가지고 계좌를 확인하는 그 과정인데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압수수색된 디지털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적법 절차 원리대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상대적으로는 강제 수사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보다는 굉장히 느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1호 사건으로 발표했던 DI 동일 시세조정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 피의자 쪽에 두 사람이 그 준항고를 한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항고심 결론이 지금 나서 준항고가 인용된 그 사안이 하나가 있어서 압수수색 관련된 그 증거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이제 증거가 채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론은 지금 압수수색한 그 영장에서 기재된 기간 내에 그 환불을 안 한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항고가 인용된 그런 사안이어서 아마 그 재항고가 돼가지고 되면 그 결과에 관해서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 결론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들에 따르면은 그 결론에 있어서 기소와 관련된 유죄 그 판결을 받는 데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피의자들이 지연 전술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고 좀 더 법률을 잘 지키면서도 이런 아까 말한 신속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뭐 중론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사국 인원도 충분히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현원이 정원 대비 꽤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34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191명 정원 대비 현원이 157명이니까 이런 사건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좀 정원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정원 증원을 그 위원장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하실 거로 예, 기대하고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더 신속하게 네. 예, 금융위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지금 현안에 집중해야 할 건 현안에 집중하지만 또 튼튼하게 구조를 만드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2024년도에 불공정 거래 과징금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2건 정도 부과하는 데 그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와 관련돼서 좀 빨리 오히려 행정 제재를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강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의견이신가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검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하는지를 검찰이랑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아무리 봐도 그 아시는 것처럼 형사 처벌로 나아가는 것은 더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인데 그런 실효성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검찰 법무부와 좀 얘기를 해서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행정 제재를 통해서 좀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좀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전반기와는 다른 너무 상임위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서는 1분의 발언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까지. 그런데 그 하나 1분 때문에 정말 그 싸움도 많이 했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좀 너그럽게 운영을 해주고 있어서 좀 그전에 있던 분들이 막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서도 좀 시간을 잘 엄격하게 지켜줄 것을 번히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 위원장을 탄핵할 분위기입니다. 예, 제가 위원장 탄핵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허락하겠습니다. 네, 지금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저를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님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서립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그 산업은행 회장님, 네, 잠깐만요. 저기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저쪽 반대편을 오른쪽 예. 예, 저쪽. 이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그냥 자료 제출 요구니까요. 아 예. 예. 저기 예. 그 하나오션 전신이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에서 한 20년 관리했습니다. 하면서 공적 자금도 많이 투입을 되고. 한 25년.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하나오션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네네. 그동안에 공적 자금 투입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오션이 출범하고 나서 주식 그 매각도 한 걸로 일부 알고 있는데 예, 이 그렇습니다. 전체 내역을 네.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네. 오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그 핀셋 지원해가지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생애 최초의 그 주담 때는 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간 총량을 운영할 때 말씀 주신 대로 그 실수요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지 내일 올 때- 발표할 거죠? 네? 내일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는 난 내일 발표는 안 하고 네, 네. 하여간 지금 더 의견을 좀 검토를 좀 수렴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해가지고 정말 독립적인 그런 금융기관으로 태어나고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위원장님 홈플러스 사태 네. 이거 영업 정상화돼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일단 법원의 해생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다시 이제 회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어떻게 하면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홈플러스가 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해관계인들 간의 어떤 그 고통 분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두 가지가 잘 결부되어야 이제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이게 시장에만 맡겨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우리 그 정부에서 좀 체계적인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상품 배송 문제도 새벽에 배송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 네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산업부가 유통규제법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그 6월 30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각종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는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그 말씀하셨는데 금융위에서 카드사 이렇게 뭐 대상에서 간담회 하신 적 있죠?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카드 포인트 잔액이 한 2조 9천억 정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저는 이 논의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 화폐로 이게 전환을 한다면 이게 구축하는 비용도 들고 또 운영하는 그 비용도 들 건데 이런 비용 대비 편익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 금년 1월부터 그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카드 포인트가 결제 금액 그냥 차감되는 자동 차감되도록 되어 있죠. 네. 이걸 그냥 65세만 할 게 아니라 원한다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있습니다. 또 우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포인트 앱이나 각 카드사 앱을 통하면 1포인트를 1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금으로 지금도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세금까지 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구축 비용이나 운용 비용이 드는 지역의 화폐로 바꿀 수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정책적 목표가 있어 갖고요. 현금을 아예 못하게 하고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문제지만 다양한 선택권을 줘서 소비자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뭐 하실 수 있다. 뭐 그러면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용 편익인데 과연 구축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이런 건데 요즘 IT가 되고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아니 그런 건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지역 간의 지역 화폐가 할인율도 또 다릅니다. 이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라고 검토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게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지 마셔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 선택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우리 서일준 의원님께서 남겨준 이분을 제가 쓰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띄워줄래요? 제가 이번에 ETF에 대한 대책으로 3천만 원을 기준을 설정하셨기에 이 3천만 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통계를 금투협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증권사로 하여금 개인 투자자 계좌 수하고 이분들이 갖는 일평균 거래대금을 한번 비교해달라고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3천만 원 미만의 계좌 수가 전체 대비 94.1%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천만 원 미만자들이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으로 보면 58.1%입니다. 이 정책에 참고하시라고 통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볼래요? 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누적 거래대금을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보니까 개인이 176조를 매수하고 매도를 161조를 매도해서 순매수 금액은 14조 8천억입니다. 기관은 이 동안에 매도 매수해서 순 매도 금액이 16조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1.4조입니다. 이걸 보면은 개인들이 이 14조 9천억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위에서 물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금융당국에서? 예, 위원장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까? 3천억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설정한 건지 저희들이 이제 또 보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이제 또 실무자들은 더 깊게 보는지 그거는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ETF가 이렇게 거래됐다는 거는 ETF 어느 분이 혹시 ETF를 가장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뒤에 답변할 수 있는 분 중에서 ETF 거래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ETF 거래는 뒤에 필수적으로 그 현물 거래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을 맞춰야 되니까 계속해서 현물 거래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ETF 거래가 많아질수록 삼성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느는 구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들이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빨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네네. 거래 위원장님? 늘어나는데 결국 그 거래를 받아주는 게 누구냐면 기관 LP들이 받아주는데 LP가 받아주는데 LP 잔고가 있으면 잔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적어지면 그때 이제 설정 환매를 해서 그거는 분이 네.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얘기고 네.
이 LP들이 거래된 이후에 계속 기초자산에서 주식 매수 매도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선물이나 해지를 걸어놨을 때 그걸 청산하면서 포지션 맞출 때 결과론적으로 할수 매번 거래가 일어난다니까요. 같이 수반되게 돼 있다니까요. 프로그램 설계가. 근데 이제 자기들이 잔고를 갖고 있으면 이제 그게 잔고는 운용사하고 얘기해요. 운용사한테 처음 설정됐을 때 설정 잔고에서 잔고가 있으면 사고 팔고 하지만 이거는 ETF의 얘기고 뒤에는 백업되는 현물 시장이 계속 거래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금융 이 금융시장에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KLX 그 주식시장 거래를 저희 법안을 다룰 때도 보면은 법안 소위에서 그 매매 거래를 한 분이 한 번도 안 계십니다. 공무원들도 안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안 계셔요. 그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ETF도 ETF 거래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ETF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계 없으면 외국계 거래라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알고 나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통계 자료는 정책에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제를 모두 마쳤는데요. 근데 저기 이 금융시장이 워낙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님은 이석을 허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간사 간에 많이 드렸습니다, 대표님. 아까 추가 질의 앞에 벌써 쓰신 게 한 3분 이상 쓰셨습니다. 제가 그건 가끔 긴장하면 본인이 쓰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1분 또 잘라 먹었어? 왜 2분? 원래 2분이었어요 오늘은. 저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저 금융위 실무자가. 근데 정부의 금융위의 그 직원들 그 자료를 국회의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자료를 만들질 못해가지고 못 주겠다. 위원장님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제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고요. 네. 아니 정말 여기 저 금융위 그 우리 국장님들 제가 하나 불러볼까요? 아니 제가 좀 책임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 부위원장 권대영 어디 있어요? 금정국장 전요섭, 기획조정관 손주형, 디지털 유영준, 국민성장 손영채, 사무처장 신진창, 자본시장국장 변재호,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소비자국장 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금융정보분석원의 박주영.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자료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 날짜하고 시간을 여기서 못 박아주세요. 내일까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아니 자료를 다른 일이 바빠서 이걸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못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지금 많아요. 지금 아직도 다 못했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추가 질의한다라고 해서 아까 그 두 분 하고 뒤에 그 권대영 부위원장부터 그 국장님들 남아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번 주 중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우리 송원석 의원님과 또 우리 아까 박성원 의원님도 요구를 하셨는데 최은석 의원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